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전. 요즘 날씨가 하도 좋아서 지난 일요일에 산에 갔었는데요. 정말 등산하러 산에 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으로만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분양을 코앞에 앞둔 모델하우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전에서는 부동산 특집으로 1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창 침체기다 이런 뉴스 막 도배됐었는데 미래 신도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 물량은 나올 수가 없다.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최고 369대 1이었어요. 청약률이. 다른 지역들보다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강남은 불패다. 그렇죠. 맞아. 불과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방 시대가 열렸어요. 호텔 분양 받으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시장 가치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느냐를. 부동산 시장 한창 침체기다 이런 뉴스 막 도배됐었는데 최근의 뉴스 보면 청약 열기가 뭐 뜨겁다, 청약 열풍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 역시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합니다. 네. 역시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 강남은 불패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요. 강남 재건축 3총사들이 이 분양 열기를 이끌고 있어요. 아하. 첫 번째가 레미안 서초 STG. 네네. 예? 이게 최고가 199대 1이었어요. 청약률이. 와. 경쟁률이 엄청났죠? 이게 3천만 원 초반대에서 예예. 두 번째 역시 강남 반포의 대림 아크로리버 파크 2차. 예예. 여기도 역시 분양가가 4천만 원에 훌쩍 넘어갔어요. 그럼 몇 대 1이에요? 이게 경쟁률은 17대 1이었는데 예. 이게 분양가 최고 액수를 기록을 하고 이거를 뒤집은 게 대우서초 프로지오 서밋인데 이게 84대 1까지 갔었는데 이게 4,200만 원 평당. 그 뒤쪽에 성남 가는 길에는 위례, 자이 여기 평균 최고 369대 1이었어요. 청약률이. 와. 엄청나죠? 근데 근데 이걸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또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일단 요번에 전매 제한이 딱 없어지니까 네. 전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기만 하면 로또다 이런 생각 때문에 허수가 좀 몰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보는 부동산 청약 열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듣기는 했거든요. 네. 위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성남 예, 부근에 한길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하도 위례 신도시에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위례라는 말이 약간은 그 강남, 그 반포 쪽보다는 조금 낯선데 진짜 이렇게 위례에 몰릴 만한 그런 그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위례자의 분양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판교 신도시 2006년도 분양 이후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그렇죠. 기록하였습니다. 예. 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서 상당히 좋아지면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청약을 하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일단 청약을 해보자. 묻지마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고요. 네. 또한 9.1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 촉진법이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위례 신도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 물량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기 수요가 줄어들었죠. 기다려도 안 되니까 예, 이번이 해야 된다. 마지막이다. 네, 위례 신도시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에서 유주택자, 그러니까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예. 내년부터 이제 뭐 가점제도 민영 그 지자체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예. 유주택자한테도 이제 기회 문이 넓어지면서 무주택자들도 기다려도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더 좋을 게 없으니까 일단 하고 보자 됐고요. 위례 신도시 자체적으로 보자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합쳐진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의 신도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리고 보니까 당장 강남권과 달려가야 될 것 굉장히 같은데. 가깝고. 예. 마지막 나오면 대단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쉽게 얘기하면. 뭐 동탄 이신도시나 하남 미사지구 하더라도 위례 신도시보다 못하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따져보면 예. 현재 평당 1,700만 원 정도 예.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강남 반포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데 1,700이 비싸냐 저렴하냐를 봤을 때 판교 신도시가 네. 2006년도 분양했을 때 채권 입찰제 적용해서 중대형 평수 같은 1,600에서 1,800만 원 정도. 그러면 판교랑 비교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렴한 8년 거 정도 아닌가요? 전이니까 그렇죠. 물가 시간이 상승률을 그렇죠. 따져보면 예. 판교나 위례나 비슷한 이미지, 뭐 사람들이 네, 네.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18년이 지나도 비슷한 분양가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판교 신도시가 현재 3.3제곱미터당 2,200에서 2,5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니까 위례 신도시는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이 몰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상당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A2-2 블럭이라든지 위례 신도시가 2,500가구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게 2,500가구밖에 없는 건가요? 솔게 되십니까? 아니 굉장히 말씀을 매력적인 것 듣고 같아요. 보니까 아까 최고 청약률이 369대 1, 예. 평균도 130몇 대 1, 상당히 높은 청약인 높아요. 건데 예. 지금 묻지마 청약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청약 광풍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안 가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지난달 26일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견본주택에 사흘간 무려 4만 명이 다녀왔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엄청 북새통을 줄이 한 거의 200m 섰는데 한 500m까지 줄 선 적도 있었대요. 북새통을 이었다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치열했고 모델하우스 둘러보니까 또 아주 그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데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9.1 부동산 대책이 한몫했다라는 평도 조금 있어요, 임 그렇죠. 변호사님. 이 9.1 부동산 대책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약 자격이 굉장히 완화됐다, 대폭 완화됐다는 건데 예전에는 청약하려면은 2년 동안 뭐 청약 통장을 갖고 있거나 24회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으로 확 줄었죠. 그리고 청약 규모, 이게 청약 규모를 조금 더 큰 집에다가 청약하기 위해서든 이것도 2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치금만 내가 더 넣으면은 바로 변경이 가능하게. 그렇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김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택지 촉진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신도시가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몰리기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청약 가점을 해서 상위의 사람들만 당첨될 확률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걸 받자마자 팔아도 되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오고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분도 오고 막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분석이 되는 거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분양 물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분양 계획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일단 뭐 2000년 이후에 뭐 올 가을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뭐 14년 만에 최대 규모라면서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122곳에서 9만 5천여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4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건데 뭐 말씀드린 대로 서초나 반포, 위례 신도시는 이미 뭐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이 이제 용산구, 성동구, 뭐 종로구 이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로 가면 이제 동탄 이신도시, 또 지방은 부산과 대구, 세종시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도 일단은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은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분양 어떤 열풍이 부동산 시장 전체로 확산될지는 그건 봐야 되겠죠. 그 투자라는 것이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결국 좋은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례 신도시가 가장 현재 뜨거운 곳이고요. 현재 A2-2 블럭 공공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데 아마 2,500가구 된다는 그 물량. 다 2,500가구는 아니고요. 그 다른 합치면. 블럭 다른 블럭들도 있는데 다 합해서 2,500가구 정도 되고요. A2-2 블럭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아마 분양가도 공공 분양 물량이니까요. 좀 저렴할 것 같아서 거의 청약 통장 가지신 분들은 거의 묻지마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위례 신도시 옆쪽에 이제 미사 강변지구가 있는데요. 미사 강변지구도 위례 신도시가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강변은 어때 해서 이제 강변지구로도 또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A2-21 블럭 청약 이제 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고요. 아까 동탄 이신도시 말씀하셨는데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대기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시범 단지 중에 이제 남은 물량이 A19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하루에 2번 이상은 제가 이제 반포대교는 한남대교를 건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반포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을 봅니다. 건너면서 그래서 아 저기에 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니까 거기는 아파트들은. 네. 근데 요새 이 반포 지역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30평대 낡은 아파트가 1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명히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재건축이 될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는데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빚내서 빚까지 내서 이 아파트를 살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나중에 그거를 뛰어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빚내서라고요. 네, 빚을 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강남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죠. 그래서 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해도 충분히 그 이상 뚫을 수 있는 곳이 강남이고요. 다른 지역들보다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고요. 예. 강남도 이제 중심 지역이 이동을 하던데 예전에는 예. 이제 반포가 그 정도 인기는 아니었는데요. 압구정동, 대치동 이렇게 하다가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2000년대 후반 강남의 중심지가 이제 반포가 되고 한강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남의 중심지가 한강 축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반포동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강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네요. 아, 근데 그래도 아까 3.3제곱미터에 3, 4, 5천이면 평균 4천 잡아도 7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1평 정도 아파트 예전 걸 환산하면 8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비싸, 강남은 강남이군요. 몇 년 전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3.3제곱미터, 아니 60제곱미터 예. 중소형 아파트가 예. 9억이 넘었을 때 분양가도 이제 평당 3천이 넘었고요. 엄청 비싸다 그랬죠 그때 다들. 분양할 때도 평당 3천만 원 했을 때 미분양이 났고요. 네. 미쳤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걸 뛰어넘었고요. 넘었죠. 결과적으로 10억이 넘어버렸고요. 네. 항상 기대 이상의 상상을 넘는 지역이 강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예.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너무 옛날인가 막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대다 해가지고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어떻게 맞아요. 평당 1,000만 원이냐 이랬는데 정말 격세지감 느끼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항상 부동산 이야기하면 가장 강남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 소외되는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대책이 나와도 나오면 뭐해? 뭐 지방은 소외인데 이런 불만들도 많이 맞아요. 있으실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렇게 분위기 좀 바꿔 지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방 쪽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함께 변화가 있습니까? 주택 보급률을 보면 2006년도 기준으로 서울은 91%였는데 지방은 10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다. 지방은 도저히 안 된다. 지방 시대는 끝났다. 네.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방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서울은 침체가 되는데 부산 등 지방은 이제 막 엄청난 서울 2006년도 분위기처럼 마구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주택 보급률은 많은데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새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집, 네. 새 아파트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높고 네. 80% 정도 되고요. 서울은 올랐는데 지방은 저평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라와야 지방 되고. 가격은 이제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고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많이 묶었는데 지방은 거의 다 풀어졌거든요. 지금 말도 많은 DTI가 지방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시대가 2009년도부터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올라서 한 4년 정도는 거의 뭐 부산이 서울 열기 못지않게 뜨거웠고요. 현재는 이제 대구 광역시가 가장 뜨거운 지역인데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로 원정 투자까지 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부분은 어때요? 지방 부자들이 뭐 서울로 원정 투자 온다라는 현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광역시 투자자들이 4년 정도 돈을 벌고 투자에 눈을 뜨다 보니까 대구광역시에 이제 원정 투자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가 움직였고 이제 네. 그 지방 분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 반대로 서울이다. 왜? 서울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예. 이제 가격 차이가 지방과 가격 차이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고요. 전세 가격은 올랐으니까 예전 부산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원정 투자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집값을 더 자기들이 집값을 올린 효과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까지 충분히 누린 아주 투자를 제일 잘하신 분들이 지방 투자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값 이야기, 그러니까 매매 이야기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집값이 움직이면 우리가 또 관심 많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전셋값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전셋값이 뭐 서울 평균 2억 원이다. 2년 사이에 2,400만 원이 평균 올랐다. 이런 뉴스 주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주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안정이 조금 더 정착이 될까요? 오히려? 전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 한 5년간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예.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취득세 내고, 그렇죠. 재산세 내고, 예. 팔 때 남으면 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예. 가격이 내려가면 또 손해도 봐야 되고, 금융 비용까지 드는데, 예.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런 두 가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상승을 하게 되느냐라고 예. 봤을 때 근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빵 공장도 아니고 적어도 한 2, 3년은 지나야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분양 물량을 늘리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문제는 한 2, 3년 정도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강보합세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전세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월세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어떤지, 또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일단 김 기자님이 조금 분위기를 좀 조사를 좀 전해주시죠. 했죠. 예.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게 뭐 상가, 예. 오피스텔, 그렇죠. 근린 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경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일단 여기서 경매 시장에서 대법원 경매 정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수익형 부동산 낙찰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4.9% 거의 25%였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5개 중에 1개 22%였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쫙 올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매 참가자들이 낙찰을 많이 받고 여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전단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전단지 대부분이 뭐 헬스, 요가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호텔 분양 받으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호텔 분양이요? 호텔이요? 그래서 아니 내가 호텔을 운영할 건 아닌데 그 정도의 돈은 없는데 라고 했는데 요새 네. 네. 이런 수익형 호텔이 유행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호텔 전체 한 동을 그 분양받는 게 아니라 방 하나 호실 하나만 받고요. 아파트처럼? 네, 예. 그렇게 하나만 분양을 받고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분배받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솔깃하게 얘기를 하냐면 10년 동안 연금처럼 수익을 받아가라. 연 10%. 연 10%.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10년 동안 연 10%면 모든 사람이 호텔에 투자를 할 텐데 이게 네.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얘기냐. 정말 연 단서가 붙지 10%의 않을까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호텔 분양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예, 저도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조건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으로 호텔 분양에 성공을 하려면 네. 호텔이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입지에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능력이 네. 있는 운영 주체가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라든지 남산의 그 라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는 저도 우려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 수익률도 잘 나오고요. 오히려 수익률을 더 올려주는 현상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케이스인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요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오피스텔 시장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요즘 네. 또 주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틈새로 찾은 게 수익형 호텔 분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높지 않은데 오피스텔이 미분양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 분양을 하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광고를 가지고 이제 확정 10%라고 해서 네.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 내면에는 10%가 운영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호텔이 잘 돼서 10%가 나와주면 괜찮은데 10%가 안 나왔을 때 그 10%를 누가 보장을 해주냐는 거죠. 그렇죠. 운영 주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렇죠. 상당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그렇죠. 되고 제주도도 이제 그 호텔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입지라든지 운영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광고만 보고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맞습니다. 투자다 보니까 따질 게 상당히 많아 보여요. 네네. 예. 김 대표님께서 그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건 좀 주의해라. 뭐 이런 건 좀 봐라.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정 가치. 네. 과연 이게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분양가가 적정하냐, 매매가가 적정하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수익률인데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분들은 이제 불리한 얘기는 안 하니까요. 꼭 전용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는 전용률이 한 75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50%가 안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분양 면적만 보고 뭐 3.3제곱미터당 7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단순히 아파트하고 같이 생각해서 저렴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전용 면적으로 따져보면 절대 저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그 자산 가치는 높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용 면적 대비 꼭 적정 가격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수익률인데 수익률도 지금 나오는 수익률이 전부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주변이 6%인데 이 상가는 이 오피스텔은 7%, 8%가 나온다. 너무 좋다라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적정 가치는 6%인데 그 임차인이 높게 들어왔다든지 내가 지금 들어가는 월세가 받는 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느냐.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네. 욕심내지 말고 시장 가치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욕심 때문에 주변 시세가 6%인데 나 혼자 8% 받으려고 하면 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진담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에는 금기되는 단어가 2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신도시 또는 그린벨트. 그렇죠. 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요즘에, 시청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 그린벨트는 네. 투자나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증축이나 이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관한 논란도 상당히 좀 뜨겁죠. 계속. 그렇죠. 이 지난 14년간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이요. 여의도에 182배나 됩니다. 이야. 많이 풀렸네요. 예,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긴 했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어떤 공장이나 주택이나 창고를 수익형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땅 주인이 이게 뭐냐, 풀어주려면 다 풀어주지 이러면서 이제 불만 섞인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되게 청정한 어느 지역인가 예, 보다, 멀리는 그렇죠. 산골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서울과 이 경기도의 뭐라고 해야, 경계선인데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항상 이 그린벨트 해제만을 기다리시죠. 요것만 해제되면 바로 옆처럼 나도 상가 건물 좀 세우고 그렇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풀어지나 항상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시겠죠. 사실은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계가 이제 좀 모호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섣불리 풀어주려고 하면 땅 예. 주인들은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이 되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린벨트로서 기능이 상실한 지역들 네. 생뚱맞게 주변에 다 상가가 세고 이제 뭐 건물이 올라가는데 혼자 그린벨트 일부가 남아있는 지역들은 선별을 해서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부동산 그러면 또 임대 수익이 또 대단한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예인들 돈 많이 벌면 빌딩부터 산다. 임대 수익 얻으려고. 이런 얘기 많은데 실제 그렇죠. 연예인들 빌딩 소유에 관한 걸 취재를 좀 하셨죠?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 빌딩 부자, 네. 부동산 다가 아니고 빌딩 예. 부자 순위를 보면 1위가 SM 엔터테인먼트 사장 이승원 회장이 예. 지금 압구정동에 빌딩 2채 소유해서 650억 원씩 하고요. 예. 2위가 양현석 씨, YG YG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3위가 서태지 씨, 4위가 B 씨. 이외에도 뭐 차인표, 신혜라 부부 이분들하고 박중원 씨, 이미연 씨, 김정원 씨.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이제 임대 수익 때문에 빌딩을 구입하신 걸 텐데요. 예. 어쨌든 굉장히 일부의 연예인입니다. 극소수의 연예인인데 임대 수익이 굉장합니다. 우선 뭐 김태희 씨, 전지현 씨, 야구 선수 박찬호 씨 이분들은 네. 이제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가만히 계셔도 한 7억 원 정도는 이제 통장에 꼬박꼬박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 외에도 뭐 탤런트 김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땅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도 월 3천만 원 정도 예, 그 임대 수익을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부럽네요. 진짜 월 6천만 원이면 일반인들 연봉이에요. 빌딩 몇 채 갖고 있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빌딩 몇 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리를 몽땅 사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스토크 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